그래서 오늘은 케이카 한번 봐드릴게요. 케이카 기업 분석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재무 먼저 좀 볼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일단 종목 토론 한번 보고 갈게요. 주포 새끼 생각할수록 빡치네요. 주포가 오늘 정말 나빴던 게 뭐냐면요. 주포 누군지 찾았다. 매수 좀 들어오지 마라. 내일이 두렵다, JP놈. 리딩 사기 아니야? 그렇구요. 그 종토방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종토방에서 가자 가자 외치고 있으면 그거 보면 안 돼요. 반대로 종토방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초상집이잖아요? 그럼 좀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형들 미안해. 반대로 보면 되거든요. 딱 이 분들하고 딱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 화나면 지금 산다. 내가 사면 3만원 깬다잉. 아 진짜 웃기네.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거 어떻게 보는 거죠? 이건가? 네, 좀 볼게요. 연간 실적 볼게요. 2018년부터죠. 7천억 시작해서 7천억 1조, 1조 3천, 그리고 작년에 1조 8천. 3년 만에 한 7321, 3배 정도 나왔네요. 그죠? 매출 우상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시작해서 200억, 300억, 작년에 700억 했네요.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시작해서 140억, 200억, 240억, 520억. 2배씩 올라가고 있네요. 해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좋아지고 있겠죠. 뭐 순이익률 좋아지고 있고요. ROE 당연히 좋아지죠. 부채 비율은 지금 이번 분기해서 117%니까 뭐 그닥 많지 않다고 보고요. 당좌 비율 39%, 현금이 좀 약하네요. 현금 보유량이 좀 약하고요. 유보율이 1800에서 시작해서 2400까지 넘어왔네요. 좋아지고 있고요. 네, 재무는 건전한 편이고요. 이 정도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주당 순이익 이런 건 다 올라갈 거고요. 그죠? 배당까지 있네요. 이런 성격의 기업이. 배당도 주고 재무도 좋고 매출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근데 요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중고차거든요. 중고차 쪽은요. 매출을 볼 게 아니라 점유율을 보셔야 돼요. 점유율이 핵심이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업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뭐 어느 포인트에서 지금 화가 나신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잘 그죠? 한 요쯤에서 상장한 거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 계세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유명한 그런 그 모델을 앞세워가지고 시장에 나오는 상장주예요. 상장주고 그 CPO 기반이거든요. 그 웃음 비웃는 거 아닌데 자꾸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네. 근데 CPO 기반이거든요. CPO 뭐냐? 그러니까 어떤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 차를 점검하고 정비하고 판매까지 한꺼번에 맡아서 해주는 거. 네, 그거를 CPO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Certified Free One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하는데 CPO를 주로 원래는 좀 유명한 그런 벤츠 아니면은 뭐 BMW 이런 데서 원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상장사에서 아무튼 최초로 국내 최초로 이제 CPO 기반으로 한 회사를 만든 게 케이카인데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자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맡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신뢰예요, 신뢰. 제가 아까 시장 점유율이 가장 중요하다 했죠. 이쪽 시장은 시장 점유율이 제일 중요한데 점유율이죠. 제일 중요한데 이거의 근간이 되는 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그
여성분들보단 남성분들이 좀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아주 개판입니다. 아주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일단 무너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고차다 하면은 다들 이상한데? 뭔가 사기 같은데? 매물 감에 없는 거 아니야? 이 가격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심수차 아니야? 사고차 아니야? 이게 기본이거든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이 신뢰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야만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끌어당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번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뭐냐면은 딜러가 차를 매입해요. 딜러가 전국에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 딜러분들이 차를 직접 매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딜러분들이 어떤 한 그 회사의 프리랜서처럼 소속이 되어가지고 여기서도 팔아먹고, 그리고 여기서 누가 뭘 원하면 이 사람한테 또 그 차를 넘겨줘서 딜러 간의 어떤 수수료를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면서 그렇게 판매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판매가, 그 매매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잘 팔아먹으면 끝이니까. 요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최초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케이카예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적으로 그 차를 매입하는 거예요. 딜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판매하고 하는 그런 유통업자가 아니라 이 회사 자체적으로 그 차들을 매입하는 거예요. 딜러 과정이 없이. 그래서 이 차를 판매하는 게,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 가면 딜러한테 차를 사잖아요. 케이카는 직원들한테 사는 거예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원한테. 그러니까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구매 과정에서부터 검수 진단을 이 회사 자체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거예요. 1차로 먼저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느 정도는 그 신뢰를 좀 가지고 그 매매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급 브랜드에는 대부분 있어요. 그 현대차 아까 말씀하셨죠. 현대차에서 뭐 들어온다 어쩐다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다 있어요. 벤츠 아까 설명드렸죠. 벤츠 BMW에서는 원래 있는 개념이에요. 이런 그 CPU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게 약간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도 살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 방어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대차가 지금 들어온다 하는데 당연히 했었어야 됐어요. 현대차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잖아요. 당연히 기존에 했었어야 되는 거를 지금 늦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케이카랑 같이 연관지어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해외 같은 데 나가보면은 그 중고차 매매 시장 가면은 CPU 등급이라는 게 아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 가면은 CPU 등급이라 그래서 좀 고가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좀 관리가 잘 된 차를 CPU 등급이라고 하고, 그 밑에 등급을 뭐 유즈드라고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CPU 모델을 기반으로 한 차들이 좀 가격이 다른 차들에 비해 한 20% 정도 비싼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케이카 같은 경우는 이 CPU 모델 기반으로 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배경 지식이 좀 있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자체가 좀 엉망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허위 매물이죠. 그 뉴스 기사 많이 보셨죠? 만약에 BMW 5 시리즈인데요. 만약에 한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올려놔요. 시세보다 안 맞잖아요.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그 피식대학인가 거기 보면은 거기서도 나오는데 그 BMW 520D였나요? 520D 사러 누가 왔는데 갑자기 1,000만 원에 올려놨다고 했나? 그래서 왔는데 막 욕하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왜 차가 없냐고 했더니 5 시리즈는 5 시리즈인데 K5는 가능한데요 이랬다가 막 멱살 잡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고차가 있죠. 또 문제는 사고차를 가져다가 좀 매끈하게, 겉만 매끈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죠. 그래서 너무 싼 건 의심을 해봐야죠. 그런 중고차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좀 의외로 우리나라가 많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 차량에 대한 인지가 사실 좀 부족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차를 좀 볼 줄 아는 그런 딜러분들이 그런 장난을 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가격을 너무 뻥튀기 시킨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중고차 시장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거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중고차를 그렇게 막 활발하게 구매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20대 초반에 바로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잘 없는데 그냥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해봤고, 그래서 어떤 지금 상황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해외에서는 이런 큰일 나거든요. 제가 한국 와가지고 너무너무 놀랬어요, 사실. 그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너무 안 잡혀 있어서 이건 정말 어디 좀 그 정말 후진국만도 못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러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서로 사고차 돌리기밖에 안 돼, 폭탄 돌리기 수준밖에 안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들어오자마자 바로 생각했던 겁니다. 대기업에서 누가 한번 들어오면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정직하게만 누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쪽 시장 아예 독점해 버리겠는데 라는 생각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단 신뢰를 기반으로 했을 경우에만. 그래서 CPU 모델 가지고 들어오면 참 잘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한 3, 4년 됐을 건데 딱 그 무렵에 케이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 기반이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기반이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그 직원들이 매입을 다 해주고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까지 그리고 정비까지 다 자체적인 회사에서 해가지고 그 오프라인 네트워크까지 직영으로 갖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국내 중고차 시장 그 매출 규모로 따지면 상위권이죠. 그래서 환불 정책을 쓰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차량을 판매하고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동안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환불 전액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그 유명한 그 누구냐? 유모씨 그분 모델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를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사면은 집 앞까지 뭐 3일인가? 3일 안에 배송도 해주고 막 이런 시스템 많이 하던데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이제 올해 들어왔죠, 시장에는. 작년이죠. 작년에 시장에 들어왔고요. 판매 대수 한번 살펴보니까 뭐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0,000대 시작해가지고 1년에 10,000대 시작해서 20,000대, 30,000대 그 다음에 작년에는 뭐 상반기에만 20,000대를 넘겼더라고요. 40,000대 이상 팔린 거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우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점 그 내방 판매가 있고 이커머스 판매가 있는데 지점 판매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판매된 거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 판매가 그 온라인에서만 결제해가지고 바로 받은 거거든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점에 직접 가서 구매했다라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낮아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점 판매율을 지금 쭉 둘러보니까 80%대 시작해가지고 점점 내려가서 70, 60, 50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58인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쌓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이커머스 비중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 중고차 시장은요. 그래서 브랜드 그 신뢰도가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구나라고 봤고요. 그리고 처음 들어왔을 때 희망 공모가가 여기가 3만원, 35,000원이었나? 그렇게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35,000원 냈는데 안 됐죠. 그래가지고 수요 예측도 실패했고 그래서 25,000원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여기. 코스닥 들어올 때 25,000원 들어왔는데 상장 첫날에도 아마 공모가 하회시켜가지고 애를 좀 먹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켰다 막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상한가 한번 쳤죠, 그죠? 여기 상한가 한번 쳤는데 이거 뭐냐, 요거는요 그 모건인가요? 골드만인가요? 거기서 목표 주가를 85,000원으로 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일날에 상한가 쳤죠. 그러면서 움직였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참 좋았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그죠? 3만원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공모가보다는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긴 하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전시는 SK그룹이 있더라고요. SKXX 뭐 거기서 이제 쪼개진 회사인데 SK 엔카 직영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우리나라에서 2014년인가 15년인가 아무튼 정확히 이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요때 중고차 매매 시장 자체가 중소기업 접합 업종으로 딱 선정이 되면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게끔 나라에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어디냐, 사모펀드이죠. 사모펀드한테 매각을 시켰더라고요. 요 당시에 그 SK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사모펀드에 매각시켜가지고 그 사모펀드에서 받아다가 이거를 이름만 K카로 변동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모펀드에서 인수했던 그 기업이 K카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아있던 그 온라인 사업부 같은 경우는 호주의 그 중고차 업체 어디에다가 판매를 했더라고, 매각을 시켰더라고 또. 근데 여기가 카세일즈거든요. 근데 카세일즈는 호주에서 제일 큰 중고차 그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과거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배경인데
자, 그러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냐를 좀 봐야 되겠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일단 그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걸, 신뢰도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신뢰도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말은 곧 시장 점유율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방 판매보다는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그죠?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보면은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게 신뢰잖아요. 신뢰에 대한 얘기를 좀만 더 해드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가. 이거 너무 진짜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그 아까 피식대학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BMW 뭐 520D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갔는데 그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없는 경우, 이것도 많대요. 근데 저 당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면서도 황당한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시세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시세라는 게 있어야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 제품은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줘야 되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직 그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멋대로 해요. 이 시세를 교란시키는 것들이 그 일부겠지만 그 나쁜 딜러분들이죠. 딜러분들이 가격을 막 아까도 520D 10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시장의 시세가 굉장히 그 박스권을 형성을 못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난칠 수 있는 그 영역도 많아지는 거고요. 무슨 80년대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이 되나요? 막 가가지고 현장에서 얼마예요? 막 차가지고 얼마까지 됩니까? 이러는 게 저는 좀 되게 후진국스럽다고 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법으로 막아버려야 될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무슨 바보 게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더 호구인지, 누가 더 그 호구냐에 따라서 당하고 덜 당하고, 이거 딱 후진국 가면 놀러 가면은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선 뻔히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들, 택시 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은 택시 요금 같은 거 가지고 엄청 실랑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나 나오는 그런 행태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또 목격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막 그 중고차 시장에 대한 폐해 같은 거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세 번째는 이것도 진짜 당연한 건데, 무사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진짜. 샀는데 사고차다? 그럼 차는 끝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것도 신뢰 기반이죠. 이거는 결국은 차량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잘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런 거는 정말 좀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참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좀 맥락이 없는 분들이 사고 차량을 가져다가 싸게 사와가지고 무사고라고 해서 판매하는 거, 이런 거 없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차량의 유무, 실제적으로 가서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한 일정한 시세, 정찰제, 그리고 무사고인지 아닌지의 확실한 판단까지. 요거 같은 경우는 K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은 시켜줍니다. 차량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시세도 아예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찰제로 통해서. 잘 안 깎아준다면서요, 여기서 사면. 그리고 무사고에 대한 거는 자체 검증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는 피하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건 봤어요, 공부하면서.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요, 하나 말씀드리면, 중고차뿐이 아니라 모든 차량은요, 보통 7만 킬로가 넘어가면은 잔고장이 생겨요. 어떤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잔고장이라는 거는 뭐 치명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품 교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요. 여기에 붙어갈수록 7만에서 10만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차량 구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5만 언더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교체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7만부터는 교체할 게 슬슬 생겨서 10만 구간까지 교체할 게 엄청 많아져요. 중고차 만약 구매할 일이 있으시면 이 구간의 차량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샀다가 뭘 고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이거 살 거면 그냥 아싸리 14만, 12만 막 탄 거 사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K카 지금 보니까 여기서 차량을 구매하면은 구매하고 나서 무슨 뭐 K카 뭐 보증인가 그걸 가입을 해요.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300만원까지인가 있더라고요.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2년까지 보증을 해줘요.
그 기간 안에 어떤 소모품 교체라든지 그런 잔고장이 나면 이 기업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유통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어떤 지정돼 있는 K카 지정 업체에 가서 이거를 부품을 교체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시스템 괜찮게 잘 만들어 놨구나. 어쨌든 이것들은요, 이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신뢰죠, 결국은. 신뢰라는 이 네트워크를 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잘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보여졌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얘기 드린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껏 시장에서는 이 기본적인 것도 아무것도 안 지켜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케이카는 기본 이상은 하고 있구나라는 건 봤어요, 확실히.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2년 봅니다. 2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냐면 지금은 그 이렇다하게 일어날 그 만들어진 지표가 딱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이 기업이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지금처럼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사가 엔카일 거예요, 엔카. 엔카하고 KB죠, 그죠? KB카, 엔카 요거 두 개던데 요것도 대충 제가 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비교해본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K카는 일단 매물이 너무 적어요. 매물 보니까 1만 개도 안 돼요, 차가. 등록된 차가. 근데 뭐 KB나 엔카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만 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어지간한 그 유니크한 차량도 다 있는데 여기는 차량 그 대수도 적고 옵션도 볼 수 있는 게 적고 색깔 뭐 색상 같은 거 이렇게 초이스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가격도 좀 더 비쌉니다, 여기가. 그런 점이 있지만 근데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차를 그렇게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좀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좀 이거 사고 차량 같다 싶은 차들이 꽤 많았어요. 그 보험 이력 같은 것도 제가 조회해 보니까 막 차량 가격은 4천만 원인데 보험 이력이 2,500만 원 찍혀 있는 거. 그러니까 전손 처리 직전의 차량들도 판매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뭐 대충 다 봤는데 여기서도 물론 뭐 엔카 보증이다, 뭐 KBB 보증이다 하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뜯어보니까 제 기준에선 살짝 애매한 기준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가령 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보험 처리 안 하고 미수선 처리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험사하고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보험 처리 안 해버리고. 그러면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금 들고 가서 개인 사설업체 가서 현금 수리해버리면 보험 이력이 안 생겨요. 사고차인데도 사고차가 아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도 전혀 안 될 것 같고 KB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셀카, 풀카, 뭐 첫차 막 이런데 우리나라에 그 나와 있는 그 앱을 다 깔아가지고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믿음이 안 갔어요, 사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고차 시장은요. 신뢰가 무조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K카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좀 되어 있구나라는 면을 좀 보긴 봤어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엔카라든지 KB카에서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엄청 그 타이트하게 관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K카한테는 좀 부담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제 기준에서는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K카 입장에서는 좀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고속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미수선 처리에 대한 부분은 K카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차를 정말 잘 볼 줄 모르면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K카에서는 딜러가 그 차를 매입해 오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자체적으로 차를 매입해 오는 구조다 보니까 1차적으로 필터링 된다 했잖아요. 아예 말도 안 되는 침수 차량이라든지 무슨 뭐 전손 처리 직전의 차량을 매입해 올 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차를 매입하고 수리하고 판매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한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시장 점유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2년 정도 보거든요. 2년 정도 기다리면 확실하게 드러날 걸로 보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차량 매물 수가 적은 거예요. 차량 매물 수가 적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인데 1만 대는 너무 적죠, 그죠? 너무너무 적죠. 그래서 최소한 3만 대 이상, 5만 대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요거는 뭐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만 드리면, 제가 중고차 관련돼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메커니즘을 좀 알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이 결국은 계속 차량을 구입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결국은 차량 구매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 이 매물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세부적인 걸 볼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신뢰가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만 보고 가져가시면 돼요. 이 기업을 매수하셨다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건 온라인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 자체는 지금 정보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데, 소비자가 그에 반해서 알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너무 제한적이고, 그래서 자동차를 정말 세세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드물죠. 특히 한국인들은 더 드물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차 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또 차량 정비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차량 정비 가격도 너무 싸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들이 할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난감하게 자꾸 전화로 자기야 나 이거 뭐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래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자동차 인건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진짜. 한번 삐끗 잘못했다가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몇십 몇백만 원 그냥 날라가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살 때 진짜 완전 자동차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하도 비싸다 보니까 혼자 이것저것 만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혼자 썬팅 기계 빌려가지고 썬팅도 해보고 막 별짓 다 해봤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호주 이런 선진국들은요, 대부분의 집 차고에 그런 자동차 수리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워낙 비싸서 그래요, 인건비가. 근데 한국은 그럴 이유가 없죠. 인건비도 싸고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 또 장비 뭐라 그래야 돼, 수선 이런, 그러니까 차량 정비죠. 차량 정비 시스템 또 엄청 잘 돼 있어요. 호주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대기 시간도 엄청 짧잖아요. 호주나 이런 데는요, 차 한 번 맡기잖아요? 한 달 기다려야 돼요. 한 달 기다렸다가 수리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한국은 막 일사천리로 사사삭 당일에 가서 맡겨도 바로 해주잖아요. 코앞에서. 되세요. 하면서 바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희한하게 잘 돼 있어요. 이상해요, 진짜. 근데 수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리는 뭐랑 연결해서 보셔야 되냐면, 차량 수리는요, 결국은 중고차 시장입니다. 이 얘기 왜 드렸냐면, 중고차 시장은요, 결국은 뭐예요? 리스크가 뭡니까? 차량 고장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뭐라 했죠? 인건비가 싸고, 대기 시간이 짧고, 그리고 잘 고쳐준다 했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 중고차 시장은요, 누가 이 신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질병인데, 중고차 시장의 고질병이라고 보는데, 이 신뢰를 누가 먼저 깨고 내가 좀 요만큼 덜 벌더라도 이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완전히 점유해버리겠어, 이 시장 전체를 점유해버리겠어 하는 회사가 나오느냐 싸움이에요. 먹을 건 많은 시장인데 일단 신뢰 면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선두입니다. 이해되셨죠? 엄청 강조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명선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이 기업은. 그래서 국내에 소비자 주요 지출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통계청에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요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지금 너무 오래되니까 지루하셨죠?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비자 주요 지출 1위가 뭡니까? 작년 기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분야에 돈을 제일 많이 썼을 것 같으세요? 국민들이. 자동차 중에서 어떤 분야일 것 같으세요? 자동차 중에서 어떤 분야? 차는 맞는데, 그렇죠. 맞아요. 해피돈님, 맞아요. 새 차였어요. 새 차 구입.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소비했던 분야입니다.
2위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2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아, 주유 뭐예요, 주유가. 아, 나 진짜. 주유 그거 얼마나 한다고. 네, 2위가 중고차였어요. 맞아요. 3위가 뭘까요? 좀 더 가볼까? 재밌네. 3위 뭐였을 것 같아요? 3위는 저도 까먹었고요. 한 4위, 5위 정도가 맞아요. 가전이에요, 가전. 가전제품, IT 기기들. 맞아요. 가전이었고, 그 다음 밑이 뭐, 6인가 그게 화장품? 화장품이었나?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뭐 신발, 의류, 뭐 그런 것들, 잡다구리들, 가구들, 그런 것들이 다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죠. 1, 2위가 새차 구입과 중고차였어요. 1위가, 1, 2위가. 그러면은, 아,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나 강한 나라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못 사서 안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먹을 게 많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반도체 다음으로 먹을 거 많은 시장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어떤 산업들이 유망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주변인들이. 세 개 꼽을 수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유망한 산업들, 요 친구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동차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차 산업이 잘 되면 케이카도 같이 잘 돼요. 근데 케이카가 잘 될 수 있는 배경이 하나가 있죠. 만들어져 있죠. 지금 뭐예요? 반도체 파운드리가 부족하죠. 파운드리 부족해요. 반도체 파운드리 부족해서 차량 생산 안 돼요 라는 말 작년 내도록 했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죠? 자동차가 있는데 차량의 모양이 달라요. 다 그죠? 휠베이스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그 뭐냐 A필러, B필러, C필러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파운드리가요. 모양을 달리 해야 돼요. 겁나 까다로워요. 그러면 결국 이건 뭐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화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설비 투자 많이 들어가고 마진은 적은 거. 안 그래도 자동차 그 파운드리 시장이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시장이거든요. 가격이 다 뻔히 알려져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먹을 거 없는데 다품종 해야 될지, 거기에다가 반도체 그 어디야, 제 오스틴 공장 그 겨울에 마비돼가지고 한파 때문에 그 2달 동안 지금 셧다운 나가지고 안 그래도 공급도 부족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는 시장에 자꾸 정부에서는 투자하라고 압력 주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 그 생산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마비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신차 대기 수요가 늘어나죠, 그죠? 신차 대기가 늘어난다고요. 뭐 하나, 차 하나 사서 기다리려 그러면 6개월씩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 짜증나네. 그냥 중고차, 신차급으로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는 지금은 좋은 그 흐름인 거죠. 신차 대기 수요가 길다라는 거는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 또 딴 얘기 해드리면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이건 사람들의 특성인데, 보여지는 것에 엄청 민감하죠. 그죠? 보여지는 거. 대표적인 게 차죠. 한국 들어와서 또 놀랬던 것 중에 하나예요. 남자분들은 차가 명함이라면서요. 이것도 엄청 놀랬거든요. 물론 옛날에도 그러긴 했는데 더 심해졌더라고요. 옛날보다. 자동차가 명함이래요. 그래서 황당했는데 해외에는 이런 거 없어요. 특히 호주에는 진짜 없어요. 호주 살잖아요. 제가 호주에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흉부외과 의사가 있어요. 집에도 엄청 자주 놀러가고 했던 제 되게 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타는 차가 25년 된 도요타였어요. 도요타 외건이었어요. 25년 된 거. 흉부외과 의사면 돈 엄청 잘 벌거든요. 근데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남 그 시선 자체를 신경을 안 써요. 누가 보든 말든. 저도 물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에 욕심도 많았고 그랬는데, 진짜 좋은 차를 타든 뭐 나쁜 차를 타든 거들떠도 안 봐요, 진짜. 제가 아무리 뭐 좋은 차를 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유소 가면은 대접도 잘해주잖아요? 절대 없어요, 호주는. 어차피 셀프 주유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냐, 의시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호주는.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상관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좀
그런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차를 바꾸고 싶다라는 욕구가 별로 안 되는 나라인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식 수준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워낙 그 날씨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비도 되게 깨끗하거든요. 자동적으로 세차도 좀 잘 되고요. 그리고 그 겨울이 없잖아요. 일단 겨울이 없다 보니까 차량 수명이 엄청 길어요. 대부분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20년, 30년씩 타는 차가 많았거든요. 그런 얘기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이것과 정반대죠. 그죠? 집은 없어도 차는 사야 되잖아요. 그죠? 카푸어라고 하나요? 그죠? 그 젊은 남자분들 무조건 뭐 하고 싶어요 하면 1순위가 외제차 사고 싶어요잖아요. 그죠?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 이제 그 사회 풍토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차량 수요에 대한 그런 욕구들은 뭐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그게 이렇게 완화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앞으로도 영영 이거는 그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의 특성인 거죠. 근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호주 살면서 아무리 이렇게 만약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요. 소비할 데가 없어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카테고리도 적고 스펙트럼도 되게 좁아요. 그리고 소비해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뭘 얼마나 좋은 옷을 입어도 누가 봐주지도 않고 몰라요. 뭘 입어도 어떤 차를 타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이제 한국은 내가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넓잖아요. 남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뭐 하나 좋은 거 입으면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머 얘 너 백 바꿨니? 어디 거니? 막 이러잖아요. 남자들은 차 바꿨다 그러면 와 이놈 이거 성공했네. 뭐하냐 요새 무슨 일 하냐 이러잖아요.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회 풍토인데 이게 뭐 딱히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중고차 시장은 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20대, 30대 젊은 남성분들 얘기 드렸는데 이분들이 제일 로망이 아마 대부분이 뭐 독일차 내지는 뭐 이탈리아차 이런 걸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혹은 사회 초년생 때 첫 연봉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소비하는 데가 아마도 차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신차 가격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신차보다는 중고차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호주에서 거의 독일차 보기도 힘들고 특히 이탈리아 슈퍼카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본다 보시면 돼요. 그것도 시드니 진짜 중심 한복판 가야 겨우 하루에 뭐 한 두세 대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내리는 거 보면 다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이에요. 거의 99.9%예요. 호주인이 슈퍼카 타는 거 거의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호주에서. 탈 이유도 없고 남들 보여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차에 대한 욕구도 별로 안 크고 나라가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도 한정적이죠. 그리고 차 가격이 일단 엄청 비싸요. 독일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제가 살 때는 거의 2배였어요. 한국에서 5천만 원이면 1억 줘야 돼요. 5 시리즈가 우리나라가 신차가 얼마죠? 5천만 원 정도 하죠. 호주에서 1억이거든요. 옵션 좀 넣으면. 그러니까 2배 정도 한다 생각 보시면 되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5배인가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대비해서는 2.5배 정도 비싸요. 엄청 비싸죠. 그 세금이 많이 부과돼요. 세금 엄청 사치세 엄청 때리고 그리고 옵션이 진짜 구려요. 옵션 싹 다 빼요. 진짜. 그러니까 호주로 들어오는 차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깡통 있죠. 깡통 중에서도 그런 깡통이 없어요. 진짜. 옵션이 아예 안 들어와서 들어와. 이런 차는 처음 봤어요. 진짜. 그래서 한국은 무조건 샀다 하면 다 풀업이잖아요. 근데 옵션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포르쉐가 박스터가 5만 불 정도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5, 6만 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박스터 가격으로 5 시리즈도 못 사요. 호주에서. 겁나 비싸죠. 네, 겁나 비싸요. 아무튼 그렇고요. 옵션을 넣으려면 돈 엄청 줘야 돼요. 그리고 인디오더 들어가면은 한 진짜 6개월씩 기다려야 돼요. 섬나라다 보니까 오는데 그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지 같아요. 아무튼 그냥 아무거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 상대적으로 차값도 싼 편이죠. 옵션 웬만하면 다 집어넣어주고 우리나라 옵션이 제일 좋아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또 그 유독 사람들이 옵션에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유럽에서도 타보고 일본에서도 타보고 뭐 다 타봤거든요. 근데 웬만한 나라에서 탔던 차 중에서 한국의 옵션은 제일 좋아요. 어떤 차든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 대한 그런 영역이 앞으로 산업 침투율이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이거보다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때문이죠. 결국 환경 때문에 자동차 시장의 미래는 되게 밝게 보는데 그 가운데서 중고차 시장도 같이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워낙 좋아하잖아요, 차를.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시간 너무 오래 걸렸네. 통상적으로 그 선진국들은요. 신차 판매 대비 중고차 판매 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차가 만약에 100만 대 팔렸어요. 그러면은 이 100만 대 팔리는 이 기간 동안에 중고차는 얼마나 팔렸느냐를 보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보통 선진국,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주요 국가들, 독일이라든지 그런 데는 신차 대비 중고차가 2배 정도는 다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4배밖에 안 돼요. 엄청 낮은 수준인 거죠. 선진국들에 비하면. 자동차 판매량은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못지 않거든요. 가구당 그 자동차 수는 우리나라도 거의 선진국 수준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동차 그 중고차 그 매매량은 다른 선진국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신뢰 때문이거든요. 신뢰가 개판이어가지고 내가 저놈들한테 속느니 차라리 몇 천만 원 더 주고 내 신차 그냥 쇠 빠지게 일 더해서 신차 사고 말지 하는 기조가 아직은 더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짜 정리하면은 자 앞으로 전기차 시장 들어오죠. 그죠? 전기차 시장 그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죠. 하나의 세그먼트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차량들이 결국은 한 번은 싹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대한 반사이익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시점이고요. 신차 대기수요가 길다 보니까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딱 읽었던 보고서 한 장만 같이 봐드리고 진짜 끝낼게요. 요거 한 장 봤어요. 근데 케이카에 대한 보고서들이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한타에서 나온 거 하나 읽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그 이거 교집합이 형성 안 돼 있는 분야는 요거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다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들이고요. 미국 중고차 업체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규모와 같이 비교해 놓은 거 요거 요 지표 하나가 제가 못 본 건데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건데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선진국 추이가 이렇게 가니 우리나라도 중고차 시장이 앞으로 선진국화 되면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중고차 시장 규모하고 K카 시장 점유율이 같이 따라 움직인다. 같이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지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거래 형향 국내 중고차 판매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 판매하고 그 다음에 내방 판매 그런 거 다 보여준 거고 요거는 아까 제가 이건 봐드렸잖아요. 재무제표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딱히 이상 징후 같은 건 안 보였어요. 다 뜯어봤거든요. 저는 진작에 봤는데 딱히 안 된다. 현금 흐름 중에서도 이건 좀 위험한데 싶은 것들도 전혀 안 나왔고요. 깔끔하더라고요. 재무제표는 깔끔한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가 좀 짧죠, 그죠?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 그리고 공부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이쪽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기존에 선례가 없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거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쓰기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별로 나와 있는 자료들은 없던데,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몇 시죠? 11시 반이네요. 네, 여기까지만 케이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중고차 사기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기 당하지 마시고 차량 사실 때 좀 차 잘 볼 줄 아는 사람들 데려가세요. 그리고 자꾸 남자친구 민망하게
자기야 나 갑자기 이게 뭐가 안 되네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눈치 챙기시고요.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의 중고차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 텀이. 2030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충격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에서 되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표 안 나게 그렇게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 갑작스럽게 내연기관 차 한 20% 정도를 갑자기 줄여라 막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요. 천천히 가면서 서울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시에 이제 디젤차 운행 안 되게끔 막죠. 먼저 2025년이죠. 그래서 디젤차 운행 안 되게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권 그 다음에 이렇게 확산되겠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디젤차 먼저 생산 중단시키고요. 그게 먼저 수순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차 중에서도 이제 휘발유 차량들에 대해서 조금씩 생산을 줄여가면서 그 비중만큼 전기차 비중을 늘려가겠죠. 그죠? 그렇게 텀을 두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차량 주기가 20년, 30년이 아니에요. 선진국처럼. 보통 10년 주기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한 날 한씩 갑자기 내연기관 차들이 싹 다 매몰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여성분들이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이 공부가. 남성분들은 아마 제가 딱히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머릿속으로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일 거예요.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별로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탄소 중립이라고 그래서 네 맞아요. 30년 내로 내연기관 차들 싹 다 퇴출시킨다 하는데 그 말처럼 그렇게 한 번에 되진 못할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 정도의 생산 시스템도 못 갖춥니다. 그 시간 동안. 그래서 내연기관 플러스 전기차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과도기는 있을 겁니다. 그 한순간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벤츠요? 벤츠도 좋죠. 벤츠도 상위권이라고 봐요. 다임러 그룹도 상위권 그룹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전기차 쪽은 그 폭스바겐 그룹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선두권입니다. 누가 봐도. 다른 기업들보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그 기술력 하나만큼은 2년 이상 앞서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몸집은 그 폭스바겐 그룹이 제일 크죠. 제일 크고요.